인적 청산을 놓고 친박계를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던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자리를 유지하면서 당내 인적 쇄신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진 표 인적 쇄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강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 작업이 지난주에 상임 정국위가 불발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계속 비대위원장 자리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임명진 위원장이 결과론적으로는 약속을 안 지켰네요. 왜냐하면 6일까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등 핵심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제가 8일 날 자기가 보따리를 싸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거취를 밝히겠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취를 밝히겠다는 게 그런 셈인데 제가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뜻대로 저기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떻든 쇄신과 이런 거를 위해서 난파선이 사실상 이 새누리당 호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이렇게 그 임무를 받고 왔는데 그리고 또 경실련에서 제명까지 당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뭔가 구하려고 왔는데 두 사람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됐다 그래서 바로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원내의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계속 좀 개혁을 잘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런 인적 청산 작업을 더 확실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거치를 한번 생각해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오늘 밝힌 것이. 네. 친박 실세와의 대결에서 일정 부분 그 명분도 있고 승산도 있다. 이런 일정 부분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지지 세력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라든가 충청권 의원 다수가 사실은 지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인적 쇄신을 지지한다. 뭐 이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부 어떤 경우로 가건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방법론을 또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절제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두 명에게 집중해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고 즉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적 쇄신의 어떤 범위를 축소,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의원들의 동요를 막고 즉 인적 쇄신을 두 명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상임위가 불발되기 직전에도 약 40명의 의원들이 인 위원장에게 사실상 힘을 실으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 정국위가 열려보니 박매우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가 이 조직적으로 이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것인가 그런 의문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임명진 위원장은 저희 전국 상임 전국위는 이제 그 중에 전국위 중에 일부가 모이는 거고요.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인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지위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임 전국위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이제 비대위원을 구성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좀 늦게 구성해도 되니까 어떻든 자기의 이 인준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아까 말했지만 타겟을 서청원이라든가 최경환 의원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는 이미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 플러스 알파 여기서 더 이상 한두 사람 더 뭐 이런 거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 소위 말해서 비박계가 말했다는 8인의 무슨 남자 최순실의 남자를 규정했다든가 10사람으로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집중해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라는 게 명분과 세거든요. 그런데 명분은 확실하게 새누리당의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 구성원들도 지금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새누리당 원래 지지층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또 세력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에 상임 전국위를 그 아슬아슬하게 두 명이 성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두 사람이 뭐 보좌진을 다 총동원해서까지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어떻든 세력 관계에서도 이미 우위를 점하기 시작해서
시간을 두고 하면 된다. 단지 이제 임명진 위원장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이 하는 과정에서 좀 물러나게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너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썩은 종량의 뿌리라든가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좀 과도하게 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약간의 유감 표명을 했더구만요. 보니까 어떻든 그러나 시간은 역시 임명진 위원장의 편이다. 결국에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게 내일이나 뭐 열릴 상임 정국위가 분기점이다. 네. 즉 다시 무산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 위원장이 사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 구성이 된다. 이러면 이제 서청원 뭐 이 최경환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냐면 조기 전대예요. 네. 즉 비대위원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 전대로 이걸 흔들고 다시 친박계 중심으로 뭔가를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비대위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런 것이 착착착 진행이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친박의 어떤 위세에 다시 물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친박계가 압도적으로 이제 가져갈 공산이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임 정국위는 지금 현재 뭐 당장은 열지 않아도 되고 현재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원내 세력의 많은 지지를 좀 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1일 날 아까도 좀 전에 밝힌 거 보면 현역 국회의원, 원내 세력들하고 그다음에 원내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처 당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11일 날 네. 대토론회를 열어서 당의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당의 쇄신의 이러한 분위기를 또 조성해가면서 한 순차적으로 당장 조기 전대가 또 열려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쉽지가 않거든요. 현재 어떻든 비대위원장은 임명진 위원장이고 원내의 지금 공식 사령탑인 정우택 원내대표도 임명진 위원장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친박계 두 자장입니다만은 자기네 친박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닐 거로. 근데 이제 이게 반분이 되면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친박과 비대위원직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충청권 의원들은 이 경우에 사실을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이 비대위원장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박계 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충청계 쪽이 이동을 해서 탈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 불거진 상황에서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 정국위원 수를 조정해서 다시 열겠다. 그러면 그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비대위원 일부를 선임한 뒤에 윤리위를 구성해서 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거는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이론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그동안에 취재해보면 그런 걸 일단 흘리면서 일종의 압박 카드로 거론하는 거죠. 서청원, 최경환한테 우리도 당신들을 여러 가지 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무기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상임 정국이라든가 정국위는 당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그 매개체거든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정수 조정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말하면 이정현 전 대표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 했던 일부 중앙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수해서 빼면은 원래 정원이 줄어드니까 이제 지난번처럼 24명 참석하면 과반수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짜 법률 논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서청원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그랬지만 진짜 이거는 상임 정국위가 이게 불법적으로 수를 조정해서 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하면 진짜 모양이 더 이상해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그래서 상임 정국위 소집이 당장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11일 날 바로 원내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집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임명진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고 쇄신을 주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로 분위기를 일단 몰아가고 그다음에 상임 정국위를 어떻게 열더라도 여는 이런 쪽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혁 보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뭐 보수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른정당 이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보수라는 이름을 일부러 제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을 대체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자 했던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일부가 이렇게 보수라고 지적을 하면 외연 확대의 상당 부분 제약 요소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보수라는 걸 안 해도 다 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바른당이라기보다는 바른 보수당.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과의 어떤 차별화. 즉 새누리당은 바르지 않다, 네. 깨끗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을 더 부각시키기 가장 주목을 두는 부분이 이제 강조점을 두는 부분이 새누리당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에 당명을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대적 개념을 가져왔다는 거죠. 바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 개념이고. 그러면 어떤 거는 바르고 어떤 거는 안 바르냐? 그 기준점이 뭐냐? 그리고 이제 이 당이 사실상 추구해야 될 절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선명하게 제시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당명을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랬더니 마땅한 그 용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correct, straight, 뭐 네. right, 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좀 해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수라는 말을 원래 썼었는데 보수를 버린 이유는 보수라는 말이 요즘에 워낙 이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어느 정도 표시된 거고 오히려 보수 정당의 이런 테두리보다는 그걸 벗어나서 뭔가 제3지대로 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는 이번에 당명 정하면서 6개 후보가 올라왔는데 6개 후보 중에 하나 공정당이라는 것 빼고는 다 바른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다 그래요. 5개가. 그만큼 이 바른에 집착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옛날에 중국의 고사에 정치라는 건 뭐냐 할 때 정치할 때 정자가 이런 게 정치라는 것은 바를 정자, 네. 정의인 거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가 바르지 못하게 굴러왔으면 좀 바른이라는 말을 써보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원래 정당이 외국의 정당들은 보면은 나름대로 노선이라든가 보수나 진보를 그다음에 공화라든가 민주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거를 주로 정하거든요. 자기네 딱 당명만 봐도 이게 당의 색깔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뭐 바른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한나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전에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네. 이번에 바른 정당도 그렇고 이런 정당으로 붙이는 거는 우리나라의 하여튼 새로운 당명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체성은 분명하지 않아서 좀 한계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대선 잠룡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되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날 이제 귀국을 하면서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러니까 실무준비팀 측근들에 의하면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행보를 할 것이다. 귀국하자마자 이런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전국을 다닐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어 어떻게 교수님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근본적으로 좀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 사실 민심을 어떻게 좀 배우고 알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특히나 대선 후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책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지금 간다는 데가 무슨 팽목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난해 즉 2016년 여름에 방문했을 때 어떤 것과 극명한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안동을 방문하고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에 집중했는데 어떤 대선 국면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좀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동선도 좀 변화시켰다. 즉 다시 얘기하면 최순실 사건의 하나의 효과로서 상당 부분 보수에서 대선 지형이 중도 진보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바라보는 그런 이슈들에게 더 천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지금 1위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어떤 형태로든 운명은 결국엔 제3지대를 어떻게 확보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데 제3지대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야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가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상당부 야권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와 뭔가 코드를 맞춰야 될 그런 필요성도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동선도 조금 더 이제 야권이 가져가는 그런 동선과 좀 유사하게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야권과의 그 접점, 그 행보를 맞물려서 분석해 주셨는데 반 전 총장 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정당,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는 행보가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석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일단은 귀국한 뒤에 이 설날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첫 행보가 즉 그게 바로 대국민 메시지고 앞으로 자기의 어떤 노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처음에 이런 가는 곳이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권이라든가 보수 정당 쪽은 아니거든요. 팽목항이라든가 광주, 그다음에 김해에 있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보면은 광주와 이 봉하마을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게 읽혀지고요. 팽목항 같으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반기문 총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여권에 바로 몸을 싣는 이런 방식보다는 처음에는 중간지대를 뭔가 선점하면서 중간지대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여권표는 자연스럽게 잠식하는 그런 자기가 얻어가는 이런 구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건 미국에서부터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경제 분야를 잘 모르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문 교수였던 제프리 삭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세계적인 이런 빈곤 퇴치 이런 게 관심이 많은데 바로 팽목항 같은 데 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사회적 양극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이제 우리 사회의 빈곤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바로 국민 대통합 이런 거를 두 가지 소통 이런 걸 두세 가지 축으로 해서 주로 이번 대선에 메시지를 던져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국민들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보고서가 논란이 되면서 이 대선 주자들에게 특히 문자 폭탄이 문재인 전 대표 지지들에게 쏟아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나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역시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야권 통합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잘못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함으로 해서 국민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 동일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개헌 보고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잘못된 거죠. 즉 문 전 대표를 후보로 전제해서 뭔가를 작성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거고요. 또 문자 폭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뭔 얘기를 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인데 그거를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문자 폭탄을 해서 그걸 억압한다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문 전 대표가 지향하는 어떤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일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귀국 전날이죠. 충청권 방문도 예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는 선두 주자로서 일단은 이 쫓아오고 있는 추격하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거를 많이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동선을 먼저 선점하는 게 정치에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와서 이제 아까 여러 군데도 가겠지만 자기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직전에 충청권을 방문해서 선점해가지고 그거를 여론을 선점하는 것. 최근에도 보면은 충청권의 지지가 한때는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조사에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높게 나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 반기문 총장이 지난해 안동을 방문할 때도 안동에 직전에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전략적인 일환이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러한 반기문 총장도 견제하면서도 또다시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비전들을 먼저 던지면서 선두주자로서 나는 준비된 주자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권력기관의 소위 그 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자기 대통령 근무를 바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든가 대통령의 일정을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선두주자로서 내가 대통령 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를 밝히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이 칩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라스베가스 가전 전시회를 방문했다가 오늘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저는 뭐 지지율이 조금 등락하고 여기에 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일 심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분은 아마 본인이 미는 원내대표가 당선이 안 됐던 부분이 가장 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남의 색깔이 너무 두터워지는 것이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에 상당히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호남 출신의 주승용 원내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제 칩거를 걷어내고 이제 올 거 아닙니까?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심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개혁적인 정책들을 아마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호응도를 더 높여가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올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나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과의 어떤 유리된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뭐 국민의당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어떤 결속력, 단합력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의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해놓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구심력을 강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서 어떤 형태로든 반기문 전 총장도 이 국민의당과 협력 없이는 제3지에서 만나서 협력 없이는 사실상 대선의 승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본인이 승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면은 개혁적인 정책 그리고 당의 결속력 강화 이 두 부분에 아마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안철수 전 대표에 이야기를 하자면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배터리가 많이 방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칩거라든가 이번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제 가전 전시에 참석한 거는 그러한 거를 충전하는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는 거고. 근데 현재 어찌 보면 삼각 파도의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당내 아까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하듯이 당내 세력이 약화된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지대 또는 대해서 자기를 대체하는 안철수 현상을 대체하는 반풍이라든가 또 이재명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대신하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말한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은 좀 뒤로 빠져 있으면서 좀 재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약화된 상황에서 연대론을 제기하면요 지지율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강론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강해지자. 그래서 강철수론으로 해서 자강을 시켜가지고 그런 뒤에 다시 반기문 총장이든 뭐 손학규 전 대표든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이런 전략을 펼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